예, 데이터 분석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 프로그램 언어는 아까 제가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R이 있고요, 파이썬도 있고요. 뭐 과거에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뭐 SPSS, SAS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오픈 소스로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언어로서 최근에 그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역시 R 언어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장에는 그 R의 그 설치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프로그래밍 할 거냐라고 하는 그 기초 문법 정도까지를 아마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데이터 분석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기초 문법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패키지들을 좀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그것만 어떤 학습이 좀 필요할 정도로 상당히 분량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뭐 ggplot라고 하는 이런 패키지 활용법을 좀 익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 타이디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익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시계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뭐 TM 패키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익혀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이번 섹션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R이 뭐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배웠기 때문에 그걸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기초 문법 이렇게만 아마 좀 이해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R 패키지를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에 이제 그 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R의 그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R은 그 2000년도 후반에 들어서 그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아마존, 야후 등에서 데이터 분석 언어로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됨으로써 크게 이제 그 이렇게 활용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이 함수형 언어의 특징과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을 갖고 있는 이 스크립트 언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그 배우기가 좀 용이하죠. 역사로 보면 그 1975년도에 그 벨 연구소에서 개발된 그 S라고 하는 언어를 일단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변화 과정을 거치다가 1993년도에 그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의 그 로버트 젠털맨 교수님하고 그 로스 아야카 교수님에 의해서 이게 오픈 소스로 재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커뮤니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상당히 많은 패키지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 R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사이트 이름은 r-project.org가 됩니다. 들어가서 보면 R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클릭을 해보게 되면요, R을 그 개발하는 코어 팀 멤버에 대한 그런 얘기, 비영리 단체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R 배포와 수정은 이 팀을 통해서 수행되고, 그 다음에 기여자들이 누구누구 있다, 뭐 이런 정보들을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고요. 이 R이 갖고 있는 그 중요한 특성 중에 몇 가지를 좀 나열을 해보면요. 일단 그 데이터 분석의 어떤 최적화된 그런 그 프로그램 언어고, 또 시각화를 위한 그 그래픽 처리도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양한 그 BI 도구나 뭐 SES나 SPSS 이런 그 기존의 도구들과도 아주 연동이 용이합니다. 또 R은 그 베이스 시스템과 10,000개 이상, 뭐 최근에 14,000개가 넘었는데요. 이 10,000개 이상의 패키지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메모리 기반의 데이터 분석 언어고요. 또 혹자는 이걸 분석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윈도우라든지 맥이라든지 리눅스 등 현존하고 있는 그 다양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고, 자바, C# 이런 그 제3의 언어들과도 쉽게 용이하게 연결될 수 있는 API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새로운 알고리즘들이 이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그 알고리즘들은 이게 크랜이라고 하는 요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빠르고
이렇게 사용하기 쉽게 공유되고 있고요. 또한 그 사용자들이 패키지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만든 패키지를 이제 크랜 사이트에 올려서 평가 과정을 통한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고, 아니면 본인이 만든 패키지는 본인들끼리 이렇게 공유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함수와 데이터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용으로서도 또 용이하고요. 파이썬 등 다른 그 데이터 분석 도구와 비교해서 이 통계량 처리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뭐 월등히 뛰어난 그런 프로그램 언어가 되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그 다양한 사이트를 통해서 커뮤니티 활동도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지금 이 R 프로젝트를 이제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R 그 베이스 패키지를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R -project.org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크랜 사이트를 선정을 해서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측 사진을 보게 되면 cran.r-project.org라고 하는, 그러니까 크랜 사이트의 전체 그 미러 사이트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자기 지역에 맞는 그런 그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링크를 갖고 있는데,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쓰는 이런 사이트들을 하나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네요. 세 번째 보게 되면 cran.서울.go.kr도 있고요. 뭐 서울대학교도 있고요. 이런 곳에 사이트를 활용해서 들어가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R 베이스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크랜 사이트를 선택해서 들어가게 되면 OS를 다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맥 OS,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이렇게 그 세 가지가 선택되게끔 되어 있고요.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본인의 OS에 맞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요, 우측에 그 슬라이드처럼 그 베이스 패키지가 있고요. 거기에 보면 그 옆줄에 보면 Install R for the first time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필요한 패키지가 다운로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최신 버전을 설치하는 것이 맞는데요. 이 최신 버전을 선택해서 설치하면은 됩니다만, 혹시 그 어떤 특별한 패키지는 이 버전을 밑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좀 더 낮은 버전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요. 뭐 본인이 처음 설치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 아까 지금 윈도우를 선택하고 들어온 화면이 이 화면이 될 텐데, 여기서 그냥 최신 버전인 그 R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게 되면 윈도우인 경우에 지금 우측처럼 저렇게 설치 화면이 나옵니다. 물론 언어는 뭐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만 한국어를 선택을 하시고요. 진행 과정을 쭉 거치게 되면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뭐 중간에 옵션을 좀 바꿔가면서 다양하게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넥스트 진행하면 큰 무리 없이 설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R를 설치가 끝나게 되면 두 번째로 해주셔야 될 것이 바로 이 R 스튜디오입니다. 물론 그 R 베이스라고 하는 그것만 갖고도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그러니까 R을 활용하는 데는 뭐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그 유저 프렌들리한 그런 그 통합 개발 환경을 쓰기 위해서 이 R 스튜디오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워낙 R 스튜디오의 기능이 훌륭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R 스튜디오는 뭐 이름은 R로 했습니다만 이게 파이썬도 지원을 하고요. 뭐 텍스트, 뭐 다른 뭐 C 언어 이런 것들도 다 지원을 해주는 말 그대로 통합 개발 환경이 R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설치하시게 되면
뭐 월등한 어떤 그 개발 도구는 아니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쓸만한 그래도 그런 그 통합 개발 환경이 바로 이 RStudio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Studio는 지금 이 링크에 걸려 있는 것처럼 www.rstudio.com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초기 화면이 뜨고요. 이 초기 화면에서 이제 다운로드 한 다음에 RStudio를 선택하게 되면요. 우측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제 하단에 설치할 수 있는 이제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설치하게 되면 이제 요 최종적으로 그 화면이 뜨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게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으로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설치할 때는 맨 좌측에 있는 RStudio 이 데스크탑 버전을 설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것이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형태로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무료 버전이 있죠. 그래서 RStudio 서버 버전을 설치해서 서버에 설치하고 이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이제 브라우저 갖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뭐 학습을 위해서는 그냥 맨 좌측에 있는 RStudio 데스크탑 버전을 설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우측처럼 이제 다양한 OS별로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본인의 그 맞는 OS에 있는 것을 설치하게 되면 이것도 아까 그 R 베이스 설치하듯이 어렵지 않게 진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 설치가 끝나게 되면 이제 뭐 R은 크게 쓸 이유는 없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GUI 그 화면이 있습니다. 그걸 큰 쓸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이 RStudio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될 텐데 RStudio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키게 되면 바로 이런 화면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자세하게 이 화면을 지금 설명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보면 거의 다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크게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보면 스크립트 창이 좌측 상단에 있고요. 그 좌측 하단에 이제 콘솔 창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측 상단에 이제 환경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 하단에 파일이나 그래픽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것을 구성은 뭐 바꿀 수가 있습니다만 이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으로 되어 있는 그 레이아웃이 될 것 같고요. 스크립트 창에는 이제 R 프로그래밍을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고 바로 엔터 치면 다음 줄로 넘어가서 또 코딩하고요. 그래서 텍스트 에디터와 같이 이제 코딩을 하는 영역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콘솔 창은 실행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한 줄짜리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뭐 스크립트 창에서 프로그램을 짜고 그것을 콘솔 창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뭐 바로 콘솔 창에다 입력시켜서 실행시켜도 쉽게 실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경창은 이제 뭐 내가 입력했던 여러 가지 명령어들, 그다음에 변수들,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들 커넥션했다면 그 커넥션 정보들도 다 거기 표현을 해주고요. 탭별로 되어서 눌러보면 다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측 하단이 이제 대단히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하드디스크의 어떤 파일 구조, 그다음에 그 뭐 ggplot나 레티스를 이용해서 그래픽을 그리게 되면 그 플롯 정보들을 보여주고요. 또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 정보, 그다음에 도움말을 하게 되면 이제 그쪽으로 또 도움말이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그 우측 하단 부분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상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요, 그 스크립트 창에서 명령어를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작성을 하고요. 그래서 그걸 여러 줄 하게 되면 여러 줄을 선택한 다음에 거기에 보면 그 상단에 그 런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런을 이렇게 누르면 실행 그 콘솔 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실행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컨트롤 엔터를 눌러도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 화면에 좀 친숙해질 필요가 있고 R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R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그 R의 데이터 유형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 언어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그 데이터 타입 혹은 데이터 스트럭처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특히 또 저희는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그 데이터 분석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뒤에 뭐 if문이 어떻고 뭐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이해하는 것은 뭐 좀 다른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그 데이터 유형에는 여기에 뭐 4가지를 이렇게 크게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거는 여기 있는 3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먼저 수치형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표현해 주는 그 데이터죠. 뉴메릭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여기는 다시 2가지로 나뉩니다. 소수점이 없는 정수형과 소수점이 있는 실수형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2가지 합쳐서 우리는 뉴메릭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2번째가 논리형, 즉 로지컬입니다. 얘는 true와 false라고 하는 이 2가지 값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가 이제 캐릭터형이 됩니다. 문자열이 되겠죠. 그래서 수치형, 논리형, 문자형 이 3가지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이게 되고요. 아마 복소수형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쓰이는 그 데이터 타입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뭐 기하학이나 이런 곳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3가지를 기본으로 하는데 그 밑에 보면 또 3가지가 더 있죠. NA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NULL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NAN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3가지도 각각 의미가 좀 다르거든요. 먼저 NA는 결측값입니다. 미싱 밸류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그 결측값 쓸 땐 블랭크로 내비둡니다만 아래서는 그걸 NA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널이라고 하는 부분은 데이터의 유형과 자료의 길이가 이렇게 정의되지 않은 겁니다. 이게 0하고는 틀린 거죠. 블랭크하고도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 NAN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정의가 불가능한 숫자인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를 0으로 나눈다. 이거는 그 수식 계산을 할 수 없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결과값은 우리가 에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NAN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 유형에서는 3가지 먼저 기본적인 거 수치형, 논리형, 문자형. 그 다음에 좀 특수한 케이스의 데이터 타입으로서 NA, 널, NAN 이렇게 3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3가지를 그 데이터 타입으로 갖고 있는데 이 데이터 타입을 어떻게 묶어주냐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 스트럭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스트럭처도 또 대단히 유형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몇 가지만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또 개인적으로 좀 깊게 더 들어가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벡터라고 하는 컨셉입니다. 이 벡터는 같은 데이터 타입으로 구성된 1차원의 자료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수치형으로 쫙 들어가 있든지 논리형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섞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속해서 들어가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벡터다, 벡터 데이터 스트럭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행렬은 벡터가 아까 1차원이라고 한다면 얘는 2차원이에요. 동일하게 얘도 데이터 타입은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 그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동일한 데이터 타입으로 전체가 채워지는 것은 얘도 2차원인데요.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컬럼 단위로, 그러니까 행 단위로, 열 단위죠. 열 단위로 데이터 타입이 같을 때, 이럴 때를 우리 데이터 프레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레이는 아까 그 2차원까지를 우리가 매트릭스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 어레이는 바로 그 2차원 이상, 3차원, 4차원 이렇게를 이제 우리가 어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동일한 데이터 타입이어야 되겠죠. 근데 어레이는 1차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1차, 2차, 3차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는 편의상 벡터, 2차원은 매트릭스라고 얘기하고요. 3차원 이상은 어레이를 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리스트라고 하는 건데 이게 참 유용하면서 처음에 학습하기는 좀 어려운 그 데이터 스트럭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벡터 혹은 매트릭스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의 그 데이터 스트럭처로 갖는 거죠.
대단히 그 데이터를 다루기 유용합니다만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는 약간의 좀 러닝 커브가 좀 필요합니다. 그거 말고도 밑에 더 있는 뭐 팩터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타임 시리즈들도 있고 여러 가지 더 그 데이터 스트럭처는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5가지 정도가 아마 많이 쓰이는 데이터 스트럭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해서 이걸 만드는 함수들이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수월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벡터를 만들 때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C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뭐 그거 말고도 뭐 REP, 리피트거든요. 저 함수가. 그 다음에 SEQ라고 하는 시퀀스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또 뭐 시퀀스라고 하는 함수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처음 배우실 때는 너무 많은 것이 이렇게 허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사용에 따라서 REP나 SEQ가 벡터를 만드는 C 함수보다 더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학습해 놓을 필요가 있고요. 매트릭스라고 하는 그 생성 함수가 있습니다만 C바인드, R바인드라고 하는 것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데이터 점 프레임입니다. 이와 같은 그 함수가 있습니다. 어레이도 어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리스트는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가 각각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각 그 생성 함수, 그 데이터 스트럭처 생성 함수는 이렇게 좀 깊게까지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 벡터라고 하는 걸 갖고 한번 좀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x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요. 그 x에 10을 넣는 그런 표현을 할 때요. R에서는 저렇게 꺽쇠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x에 한 칸 띄고 꺽쇠 마이너스 한 칸 띄고 10 이러면은 바로 x라고 하는 변수에 10을 넣어라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어사인먼트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R은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하는 그 언어이기 때문에 저렇게 스칼라 형태의 값을 넣는 것도 물론 뭐 많이 쓰입니다만 더 많이 쓰이는 것은 이렇게 벡터 형태입니다.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y라고 하는 변수에 1, 2, 3, 4, 5라고 하는 저 뉴메릭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저 벡터가 할당되는 거죠. 그래서 y에는 1, 2, 3, 4, 5라고 하는 벡터 스트럭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Z는 뭘까요? 바로 그 스칼라 X 값하고 그 Y 벡터가 합쳐져서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벡터를 생성하게 되고요. 그 밑에 있는 스트럭처 함수는 이제 그런 것이 뭐 뉴메릭이냐 뭐 벡터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랭스 그 벡터의 크기, 그러니까 벡터에 지금 6개가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6개가 진짜 6개인지 알기 위해서 뭐 length라고 하는 저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그 결과값으로 6 이렇게 던져주게 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벡터를 만드는 것은 이제 C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 함수가 될 텐데요. 그것 말고도 대단히 유용하게 쓰이는 SEQ라든지 REP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SEQ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파라메타로 여러 가지를 넘겨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줄에 있는 얘처럼 SEQ 가로 열고 1,7, 뭐 by 2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1에서부터 7까지 그 사이를 2가 되게끔 벡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 그 다음에 3은 2가 아니죠. 그 다음에 3이 되겠죠. 4는 아니죠. 5가 되겠죠. 6은 아니죠. 7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텝을 2씩 주면서 벡터가 생성되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SQ도 다 마찬가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라메타를 넘길 때 만약 그 세 번째 예처럼 뭐 랭스 3 이렇게 되면 1에서 7까지 벡터를 3개만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 계산은 누가 하냐? R에서 해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REP라고 하는 부분은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
예를 들어 첫 번째 있는 것처럼 1, 2, 3이라고 하는 벡터를 3번 반복해라. 그럼 1, 2, 3, 1, 2, 3, 1, 2, 3 이렇게 벡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또 그 밑에 있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다 C라고 하는 함수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SEQ나 REP라고 하는 함수를 쓰게 되면 아주 쉽게 짧은 함수로서 벡터를 만드는 편리한 그런 함수입니다. 이 벡터를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필요한 벡터를 이렇게 잘라내는 요걸 이제 인덱싱이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슬라이싱이다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대단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벡터 1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벡터 1, 2, 3, 4, 5라고 하는 이 5개의 뉴메릭이 들어가 있는 벡터가 이제 생성된 것을 보는데, 저렇게 벡터 1에다가 가까로로 쓰고 2라고 쓰게 되면 바로 두 번째 자료를 칭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1, 2, 3, 4, 5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는데 두 번째 위치하고 있는 것, 즉 2라고 하는 값을 이제 리턴하게 되겠죠. 그 다음 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 3, 5로 돼 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에 있는 값을 갖고 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또 논리값도 또 쓸 수가 있어요. 만약 벡터 1이 2보다 큰 것의 값을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 2가 각각의 벡터와 서로 연산을 해서 true값만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벡터 값이 2 이상인 것을 갖고 오게 되는 그런 인덱스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대단히 많이 활용하는 그런 인덱스 혹은 슬라이싱 기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인덱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 밑에 replace나 append를 이용해서 이제 함수로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데이터 스트럭처가 매트릭스입니다. 2차원으로 표현하고 각각의 구성이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매트릭스를 만들 때는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예인 것처럼 매트릭스하고 가로 안에다가 먼저 벡터를 주는 겁니다. 1, 9 이렇게 적게 되면요, 1에서 9까지의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벡터를 만드는 거는 다양히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그리고 n 로우 3을 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로우의 개수, 즉 행의 개수가 3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벡터는 9개가 있고요. 행의 개수가 3이다라고 하면 열의 개수는 자동적으로 정해지겠죠. 결론은 3x3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매트릭스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만들 때 그 두 번째 있는 것처럼 또 n콜이라고 하는 컬럼 개수를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 벡터를 이렇게 어사인할 때 로우를 먼저 주는 이런 바이로우를 옵션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알바인드와 C바인드라고 하는 것을 쓸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보면 R1이라고 하는 것을 벡터로 저렇게 만들고요. R2도 벡터로 만들고 R3를 bekto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R바인드 하게 되면요, 이건 로우바인드의 약자가 될 텐데요. R1, R2, R3를 이렇게 행의 형태로 나열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매트릭스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바인드는 컬럼으로 나열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또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트릭스는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할 수도 있고 R바인드, C바인드라고 하는 것을 또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dim이라고 하는 함수를 또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데이터가 있을 때 디멘전을 조절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예에 있는 것처럼 M1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1에서부터 9까지 벡터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 벡터의 디멘전을 3x3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3x3의 매트릭스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매트릭스를 활용할 때 이 인덱스와 이 슬라이싱이 이제 또 대단히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아까 벡터는 조금 쉬웠는데 이 매트릭스는
약간 조금 난이도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보면 매트릭스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MAT라고 하는 이 매트릭스를 만들었죠. 보니까 그 벡터로 1, 2, 3, 4, 5, 6, 7, 8, 9 그리고 컬럼을 3개 줬으니까 3x3의 매트릭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MAT에 1, 컴마하고 가로를 닫아버리게 되면요. 바로 첫 번째 행의 값을 다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에 보면은 MAT하고 가까로 하고요. 컴마 3이면 여기는 세 번째 컬럼의 값들을 다 갖고 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매트릭스의 그 어떤 슬라이싱, 그 인덱스를 이용해서 슬라이싱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거의 모든 값들을 이렇게 슬라이싱 해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데이터 스트럭처가 어레이죠. 어레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1차원서부터 무차원까지 무한차원까지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그 데이터 스트럭처입니다만 일반적으로 1차원은 벡터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2차원은 매트릭스를 쓰기 때문에 어레이는 이제 3차원 이상의 데이터들을 이제 어레이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레이를 만들 때는 이제 어레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는데요. 첫 번째 그 어레이의 함수에 넘겨주는 파라미터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가 이제 뭐 벡터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디멘전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1 콜론 6이라고 하면 1에서부터 6까지 벡터죠. 그다음에 디멘전은 안 줬습니다. 그럼 이건 1차원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를 보면 1에서 6까지 벡터를 주고요. 거기에 디멘전을 2,3이라고 하는 이것도 벡터로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기게 되면 2 곱하기 3의 그 2차원 배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벡터로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그 숫자를 넘기게 되면 이거 3차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3차원 어레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4차원, 5차원 얼마든지 그 디멘전을 더 만들어 갈 수도 있고요. 역시 그 dim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또 디멘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 리스트라고 하는 데이터 스트럭처입니다. 대단히 활용성이 높지만 처음에 이제 이용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데이터 스트럭처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구성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R 패키지를 만든다든지 할 때는 가장 많이 쓰는 그 데이터 스트럭처가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예를 보게 되면요,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리스트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들어가는 요소를 보게 되면 탑이라고 하는 문자도 넣었죠. 그 다음에 2, 4, 6이라고 하는 뉴메릭으로 되어 있는 벡터도 넣고요. 그 다음에 true, false, true라고 하는 이 로지컬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 타입이 들어가 있는 벡터도 넣었습니다. 이렇게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데이터의 그 성분을 가져올 때는 예를 들어 첫 번째 성분을 갖고 오고 싶다. 그럼 저거 지금 캐릭터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저렇게 리스트라고 하는 그 객체에다가 가까로를 2개를 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거 갖고 와라. 그러면 저 첫 번째 요소가 캐릭터이기 때문에 캐릭터를 갖고 오는 거죠. 그럼 그 밑에 있는 건 뭐 어떤 거냐? 가까로를 하나만 줬죠. 그러면 이 TOP라고 하는 이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 리스트를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까로가 막 2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두 번 사용해 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좀 활용도 할 수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처럼 그 리스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그 인덱스, 그러니까 리스트의 인덱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가져올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앞부분에서 이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을 좀 응용한다면 이 예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는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은 대단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뭐 데이터 분석에서 거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쓰인다 이렇게 말해도 뭐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동일하게 2차원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매트릭스와 같은데 이 컬럼 단위로 그 데이터 타입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아까 그 매트릭스는 전체 데이터가 동일한 데이터 타입이었죠. 그렇지만 얘는 컬럼 단위로만 같으면 데이터 프레임을 형성할 수가 있고요.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볼까요? 저 캐릭터 1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벡터를 만들었죠. 레터스라고 하는 이 R을 설치하게 되면 벡터가 있습니다. 알파벳 대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그 벡터인데요. 여기서 1에서 3까지 그러니까 A, B, C가 되겠네요. 그렇죠? A, B, C라고 하는 벡터를 만들고요. 거기다 또 2, 2, 1 이렇게 그 숫자를 넘기게 되면요. 저 REP라고 하는 함수에 반복하라는 거. 그 횟수만큼. 그러니까 A를 2번, B를 2번, C를 한 번 반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캐릭터 1이라고 하는 객체를 그 벡터를 만들고요. 넘버 1은 1, 2,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역시 2번, 2번, 한 번 반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 어떤 거냐면요. 캐릭터 1과 넘버 1이라고 하는 각각의 벡터가 만들어졌고요. 그 벡터를 연루하는, 각각의 연루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아마 그 엑셀 시트를 생각하면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거를 우리는 데이터 프레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역시 또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중요한 건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것도 뭐 대단히 뭐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만 인덱싱과 슬라이싱이겠죠. 근데 그 여기 데이터 프레임에서의 그 슬라이싱이나 인덱스는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 매트릭스와 상당히 유사성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 프레임은 좀 편의성을 더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열이나 뭐 이런 것들 이름에 보통 그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도 이 컬럼 이름을 줄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주진 않습니다만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컬럼 이름을 거의 다 주거든요. 그럼 그 컬럼 이름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인덱싱을 한다든지 슬라이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슬라이드에서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아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그 연산자, 즉 오퍼레이터입니다. 아래서의 그 오퍼레이터는 일반적인 그 프로그램 언어에서 제공하는 것과 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뭐 더하기 가능하고요. 빼기, 곱하기 이런 사칙 연산 모두 가능하고 목 계산, 나머지 계산, 뭐 제곱근 계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쉽게 뭐 계산기로도 R을 쓰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또 비교 연산자도 있죠. 뭐 크다, 작다, 크거나 작다, 뭐 이렇게 또 다르다, 같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을 구현해내는 이런 그 비교 연산자도 그대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입니다. and나 or와 not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and를 할 때는 이렇게 그 앰퍼샌드라고 우리가 부르는 요 기호를 이용해서 논리 곱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바라고도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논리 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예제에 있는 것처럼 어떤 결과값의 논리 곱, 논리 합을 계산함으로써 이제 결과값을 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R은 단일한 값을 이용해서 어떤 연산을 하는 것도 뭐 쓰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벡터나 매트릭스 연산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결과값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지금 논리곱이나 논리합을 계산한 거 보면 하나의 값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벡터 형태로 나왔죠. 왜 그러냐면 그 이 논리곱이나 논리합을 계산할 때 그 양쪽의 오퍼랜드가 각각 그 같은 위치끼리 서로 이렇게 연산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연산이 대단히 유용하게 쓰이는 거죠. 예, 조건문입니다. 우리가 if문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어떤 그 특정한 조건이 맞으면 실행되고 맞지 않으면 실행되지 않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건문이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예를 볼까요? 자, x라고 하는 그 변수에 벡터가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1, 2, 3, 4라고 하는 벡터가 들어가 있고요. y라고 하는 변수에는 2, 1, 4, 5라고 하는
이런 벡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조건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if하고 가로 열고 가로 연 다음에 그 안에다가 x라고 하는 그 정확히 벡터가 되겠죠. 그 변수의 썸을 구하고요. 또 y라고 하는 그 벡터의 썸을 구한 다음에 그것이 만약 그 y 값이 더 크면은 크게 되면 이제 그 프린트 x를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조건문이 형성되는 겁니다. 또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건이 true일 경우만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false일 경우에도 실행될 수 있게끔 if else문으로도 또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이거를 하나의 함수로도 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if else라고 하는 저런 함수를 활용해서도 또 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역시 그 R도 프로그래밍 언어다 보니까요. 제공되는 함수 말고 user defined 함수를 또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만드는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함수 이름을 설정하고요. 거기다 이제 이렇게 꺽쇠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어사인을 시켜주는데 그때 이제 펑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넘겨주는 파라메타를 가로에다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스를 이용해서 이제 그 함수의 몸체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만약 그 밑에 그 얘처럼 min 언더스코어 fn이라고 하는 그 어떤 함수를 만들 때 펑션에다가 넘겨주는 이 데이터를 파라미터를 그 가로 안에다 넣어주고요. 그 밑에다 이제 그 브레이스 안에다 이제 바디를 써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는 데이터에 썸을 시킨 다음에 그걸 길이로 나눠주면 그 평균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평균 값을 리턴 시켜주는 그 min fn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게 되면 뭐 우측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편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코드가 반복될 때는 이렇게 함수를 활용하게 되면 코드를 상당히 그 줄이고 또 그 뷰티파이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시각화 함수입니다. R에서 제공되고 있는 그 기본적인 시각화 함수들을 이제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ggplot라든지 레티스라든지 이런 그 대표적인 그 그래픽 함수들은 또 별도로 또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그 데이터 시각화 함수만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R이 그 객체지향 언어다라고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편리한 것이 내가 뭔가 그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뭐 다양하게 그 이렇게 함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처음에 그냥 플롯 이 함수 하나만 알고 있어도 대부분이 그려집니다. 물론 이제 그 본인이 그려야 되는 그 데이터가 충분히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에러를 냅니다만 이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가 이제 그렇게 제너럴라이제이션 되어 있고요.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함수가 저 플롯입니다. 박스 플롯은 이제 그 박스 플롯을 그리기 위한 별도의 함수가 저 있고요. 히스토그램은 히스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이외에도 뭐 바플롯이라든지 뭐 파이 차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코플롯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이제 함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앞부분에서 봤던 그런 함수들을 그리게 되면요. 이 부가적인 그림을 그 위에다 더 덧칠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박스 플롯을 그린 다음에 어디다 점을 덧주고 싶다라든지 스캐터를 그린 다음에 거기다 라인을 이렇게 추세선을 그리고 싶다라든지 할 때는 이 바로 부가적 그래프를 이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사용하는 함수들이 이제 포인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라인스라고 하는 게 있고 AB 라인, 그 다음에 세그먼트, 뭐 폴리곤, 텍스트, 뭐 그리드 이런 그 함수들을 더 추가적으로 그리게 되면 앞부분에서 그렸던 그 함수의 더 부가적인 이런 그래프들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이제 그리게 되면요. 거기다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범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전드라고 하는 함수를 쓰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위치를 이렇게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예외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그래프에서 사용했던 그 노테이션도 이 레전드에 집어넣어서 시각적으로 그 그래프를 해석하기 쉽게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시각화 도구 중에서 뭐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플랏이 되겠죠. 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벡터를 만들고요. 바플랏 하게 되면 이제 그림을 그려주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여러 가지 노테이션이 좀 적어서 누군가가 옆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파라메타를 주면서 레이블을 주게 되면 그래프만 보고도 해석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은 연속적인 어떤 데이터 값을 표현할 때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 데이터 여기서는 이거 샘플 데이터 R에서 제공해주는 MASS라고 하는 저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CAS93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만, 히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리게 되면 적정하게 이 그 어떤 그래프를 그려주고요. 만약 저 크기를 그 x축에 있는 그 크기를 조절하려고 하면 저 브릭스라고 하는 저 값을 조절하게 되면 좀 더 그 데이터의 그 의미성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저 브릭스를 크게 하고 작게 하냐에 따라서 데이터의 분포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그 도메인을 이해하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쓸 수 있는 본인의 어떤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마지막 슬라이드가 됩니다. 박스플랫입니다. 박스플랫은 이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대단히 많이 사용되는 그 시각화 도구입니다. 여러 가지 비교할 때도 많이 쓰고요. 아니면 하나의 데이터셋의 아웃라이어를 판단한다든지 어떤 그 데이터의 분포를 파악할 때도 쓰일 수 있는 대단히 그 활용도가 높은 그런 시각화 도구가 될 텐데요. 그 예에 나와 있는 것처럼 X라고 하는 벡터하고 Y라고 하는 벡터를 두 개를 동시에 그려봄으로써 두 데이터의 어떤 그 분포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쉽게 바라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데이터 간의 비교를 통해서 이 두 데이터가 서로 같은 데이터인지 아닌지, 뭐 우리가 그 T 검정을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만, 박스플랫을 갖고 간단하게 그 의미성을 파악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은 그 빅데이터 분석 과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방법론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알아봤고요. 또 짧게나마 그 R을 좀 설치하고 R의 기본적인 문법, 그다음에 간단한 그 시각화 도구들까지 알아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R의 다양한 패키지들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학습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또 도메인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데이터 거버넌스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고생하셨고요. 좋은 성과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